안녕하세요. 일본어학과 박희지 정지인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메도르마 슌의 무지개새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와 책 소개, 등장인물 소개 이후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책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가 소개입니다. 작가는 메도르마 슌입니다. 메도르마 슌은 1960년 10월 6일 일본 오키나와현 출생입니다. 본명은 시마부쿠로 다다시로 릴케대학 법문학부를 졸업했습니다. 대표 작품으로는 물방울, 혼 불어넣기, 무지개새, 기억의 숲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지개새 소개입니다. 무지개새는 미군 기지가 일상 속에 자리한 오키나와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그린 작품입니다. 주인공 가스야는 어릴 적부터 폭력 조직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온 청년으로 가난과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느 날 그는 17 소녀 마유를 만납니다. 마유는 약물과 폭력,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된 소녀로 등에 무지개새 문신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스야는 조식의 지시로 마유를 이용해 더 깊은 폭력의 세계로 빠져들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에 마유가 조직 폭력배의 수장을 죽입니다. 가스야와 마유는 함께 마유의 등에 그려진 무지개새처럼 자유롭게 도망가며 책은 마무리됩니다. 다음은 등장인물 소개입니다. 첫 번째, 가스야. 가스야는 히가의 부하 중 한 명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히가의 부하 노릇을 해온 인물이며 여자들을 이용해 성매매를 하는 남자들의 사진을 찍어 협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히가의 말에 복종하는 인물입니다. 두 번째, 마유입니다. 마유는 17살 소녀로 모종의 이유로 성착취 및 약물 중독 등의 문제에 놓여져 있는 인물입니다. 마유의 등에는 무지개새 문신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히가입니다. 히가는 폭력 조직의 우두머리이며 성매매, 협박, 약물 등 불법적인 일을 하는 인물입니다. 여자들을 성매매 일에 뛰어들게 하는 주요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마쓰다입니다. 마쓰다는 히가의 동료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친구의 손톱을 뽑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에 관련하여 책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육교에서 5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고등학교 교문 근처가 한층 더 소란스러워졌다. 그 앞에 멈춰있던 경찰 차량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지붕에 마이크를 단 선전 차량이 교문 밖으로 나왔다. 그 뒤로 횡단막을 앞세우고서 데모대가 이어졌다. 플랜카드를 손에 쥐고 붉은색 머리띠를 두른 데모 참가자들은 어둑어둑한 학교에서 도로로 나오면서 서치라이트 불빛을 받고는 일체의 얼굴을 찡그렸다. 선전 차량의 스피커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맞춰 데모 참가자가 플랜카드를 들어올리며 모두 같은 구호를 외쳤다. 질비한 붉은 깃발이 서치라이트 불빛을 받아 더욱 선명해 보였다. 모두의 함성은 미군 병사가 오키나와 북부에서 벌인 소녀 성폭행 사건을 반복해서 규탄하는 내용이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나오면 데모대가 따라 외쳤다. 그 소리가 좁은 도로를 끼고 있는 건물에 맞고 되돌아와 3차로에서 기지 쪽으로 퍼져나갔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데모를 봐왔지만 육교 아래에서 일어나는 외침은 평소와 달리 박력이 넘쳤다. 데모대가 기지 철조망에 세 줄 절단기를 걸치고서 끌어내려 쓰러뜨린 후 화염병을 던졌던 적이 있다. 일본 복귀 전에 벌어졌던 사건을 아버지로부터 들었다. 그 당시 아버지는 사상이나 이데올로기 등은 돈이 되지 않는다고 바보 취급을 하며 방해 활동을 벌였다. 당시 아버지는 지조라고는 조금 더 찾아볼 수 없이 난폭한 활동을 벌였던 모양이다. 그런 아버지로부터 어린 시절의 가스야는 코자 폭동 당시 이야기를 몇 번이고 들었다. 가스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군 차량에 불을 붙이는 젊은 아버지의 모습과 연기가 자욱이 낀 도로 위에서 가차시를 추는 어른들의 모습을 흥분이 가시지 않았다. 오키나와 사람이 딱 한 번 자신들의 손으로 일으킨 폭동이다. 자연스럽게 말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런 사건과 조우할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린 마음에도 이해했다. 그때 미군 병사로부터 카빈총을 뺏어서 한 명이라도 죽였다면 오키나와 역사가 변했을지도 몰라.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평소보다 손님이 적은 것이 눈에 띄었다. 카운터 안에 선 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구시로가 깊은 표정을 지으며 가스야를 쳐다봤다. 손님이 너무 없잖아 하고 물었다.
그러자 다 그것 때문이야 하고 텔레비전 화면을 가리켰다. 무슨 일이지? 가스야가 정말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러자 구시로가 뭘 하고 쏘다니며 이것도 몰라 하는 표정으로 쳐다봤다. 수학생이 미군 병사에게 폭행을 당했잖아. 그것에 항의하는 집회야. 얼마 전 가게에 왔을 때 경험한 데모를 떠올렸다. 희가나 마유 일에 빠져 있어서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볼 생각조차 못했다. 그 사이에 사건이 계속 커져갔던 모양이다. 텔레비전에 비치는 집회 모습을 보고 기노완시 컨벤션 센터 근처라는 것을 알았다. 길이 정체된 건 시위에 참여한 놈들 때문이었네 하고 생각했다. 덕분에 손님도 별로 없단다. 평소에 집회나 데모에 참가하는 걸 바보 취급하던 사람들까지 소란을 떨고 있어. 정말로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다니까. 나쁜 미군놈들 물러가라니 장사에 방해만 되잖아. 수학생에게 정말 너무해. 수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히토미에게 사건이 던진 충격의 강도는 가스야와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 그것만이 아니라 공원에서 웅크리고 울고 있던 수학생 무렵의 누나 모습이 뇌리에서 떠올랐다. 가스야는 기억을 끊어버렸다.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던 백고는 카운터 위에 올린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으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히토미에게 구시로가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다. 아이를 건드리는 미군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말이야. 한밤중에 수학생 여자애를 혼자 내보내 뭘 사오라고 한 부모도 잘못했어. 기지 옆에서 몇십 년 넘게 생활했는데 그 정도도 모르는 말이야. 히토미가 구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납게 대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쁜 건 미군 병사잖아. 어린아이가 피해자야 엄마.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돼. 히토미가 사납게 내뱉자 구시로는 순간 주춤했지만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수학생에게 손을 대는 미군이 나쁜 것 정도는 나 같은 사람도 잘 알아. 하지만 평소에 미군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군용지 대여료를 받아 기지 덕에 먹고 사는 사람들까지 소란을 피우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어. 그렇다고 해서 무슨 짓을 당해도 가만히 있다니 더 이상하잖아. 히토미의 눈은 진심으로 화를 내고 있었다. 아무리 집회를 해봐야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구시로는 그렇게 단언했다. 무지개새를 보고 싶다. 그 새를 본 사람만 살아남고 부대 다른 동료들은 모두 죽는다고 하는 바로 그 무지개새를. 가스야에게 부대는 히가와 그 일당이다. 한밤중에 얀바루 숲을 7색 분말을 흩날리며 극채색을 한 새가 날아오르는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그런 날이 오면 모든 게 바뀌겠지. 시시한 몽상에 빠져있는 자신을 비우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몽상은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는다. 무지개새 따위는 겁쟁이 사회교사가 아는 척하며 뽐내려고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 가스야는 주먹을 허공에 내지르고는 몸을 일으켜 침대에서 내려왔다. 마유의 방으로 가서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여름용 이불을 허리까지 내려주고 엎드려 누워 자고 있는 마유의 티셔츠를 위로 젖혔다. 어깨뼈 위까지 퍼진 날개의 칼깃뿌리가 오른쪽 어깨와 왼쪽 옆구리까지 뻗어있고 긴 꼬리가 허리를 휘감고 있다. 높이 날아오르려 하는 새의 힘찬 울음소리가 들려올 것만 같았다. 날카로운 발톱은 피부를 찢어발길 것처럼 위협적이었다. 적색, 주황색, 오렌지색, 청색, 황색, 녹색, 자색으로 깃뿌리 한 장 한 장이 미묘하게 색조를 바꾸고 있었다. 색채의 변화는 7가지 색이 다가 아니었다. 가스야는 윤기를 머금은 색채를 허리에서 등골을 따라 문지르며 어깨뼈 좌우의 양쪽 손바닥을 대봤다. 마유의 몸은 마르기는 했어도 피부는 빨려 들어갈 것처럼 매끈매끈했다. 가스야는 담뱃불에 지져진 자국을 들여보았다. 이것이 내가 볼 수 있는 무지개새란 말인가. 부풀어 오른 살은 상처 입은 육체를 묶어두려고 새의 머리에 박아놓은 굵은 못대가리 같았다. 가스야는 마유의 티셔츠를 다시 내리고는 어깨까지 여름용 이불을 덮어줬다. 형광등을 끄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갑자기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히가의 뒤로 나체의 여자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붉은색 캔이 히가의 머리 위로 보이더니 머리카락과 옷에 액체가 번쩍이며 흘러내렸다. 뒤돌아본 히가의 얼굴에 액체가 더 많이 쏟아져 내렸다. 히가가 무언가 말을 하려는 것과 마유가 손에 든 라이터에 불을 붙이는 동작은 동시에 이뤄졌다. 자홍색 불꽃이 순식간에 히가의 상반신을 휩쌌다. 히가의 한쪽 발이 공중에 뜨더니 옆으로 기울어진 몸이 천천히 욕조로 쓰러지기 시작했다. 히가가 무언가를 잡으려고 했지만 손가락은 공중에서 허우적거릴 뿐이었다. 대리석 타일로 된 욕조 끝에 뒤통수가 부딪히며
둔중한 소리가 욕실에 퍼졌다. 불길에 휩싸인 희가의 몸이 위를 보고 누운 자세로 흘러내렸다. 텔레비전에는 NBA가 중계되고 있었다. 아나운서의 영어 중계와 응원 소리가 룸 안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가 지금까지는 들리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텔레비전 화면에서 침대 쪽으로 시선을 옮긴 후 가스야는 그 자리에 얼어붙듯 멈춰섰다. 침대에 엎드려 있는 마스다 주위에는 피 웅덩이가 생겨 있었다. 뒤통수는 함몰돼 있었고 피에 엉켜 부풀어기가 일어난 머리카락 사이로 협축도 꽃과 똑같은 색깔의 뇌 일부가 보였다. 베개 주위에 피 묻은 비디오 카메라가 쓰러져 있고 해변에 밀어닥친 해초에서 나는 듯한 냄새가 방 안에 자욱이 끼어 있었다. 헐거워진 항문에서 배설물이 새어나와 있었는데 그것보다 피 냄새가 더욱 진했다. 가스야는 수증기가 새어 나오지 않게 욕실문을 닫은 후 세면대 선반에서 목욕 수건을 꺼내 마유의 몸을 닦았다. 서둘러 도망쳐야 한다. 마유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고 침대 옆에 떨어진 팬티와 티셔츠, 청바지를 입혔다. 소파에 앉은 채로 마유는 가스야의 목소리에 따라 몸을 움직이고 옷을 입었다. 몸집 작은 소녀의 것으로 보이는 노란색 요트 파카가 벽에 걸려 있었다. 가스야는 요트 파카를 입은 후 몸의 물기를 닦았다. 성기에서 피가 번져 나와 목욕 수건이 더러워졌다. 고통을 참으며 팬티와 청바지, 티셔츠를 입었다. 소파에 놓은 희가의 보조 가방을 집어들고 탁자 위에 놓인 사진과 현금이 든 봉투를 넣었다. 그리곤 욕실로 가서 바닥에 떨어진 칼과 사진을 주웠다. 적동생 뜨거운 물이 욕조에서 흘러넘쳐 물표면을 때리는 소리와 배수구로 흘러들어가는 소리가 울렸다. 숨이 콱콱 막히는 수증기 속에서 희가의 몸은 뜨거운 물을 맞으며 위를 보고 물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희가도 별거 아니잖아 하는 생각이 치밀어 올랐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10년 가까이 가스야를 절대적으로 구속하고 있던 존재가 이렇게 유약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천장을 보며 흔들리고 있는 희가의 얼굴에 침을 뱉으려 했지만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욕실 안의 모든 것은 어렴풋하게 흐려져 있어서 바닥에 굴러다니는 붉은 콜라캔만 눈에 띄었다. 그곳에 침을 뱉은 가스야는 불을 끄고 욕실 밖으로 나와 문을 닫았다. 주차장으로 가서 차문을 열어 서둘러 마유를 보조석에 태운 후 차를 몰았다. 주차장 출구에서 좌회전할 때 범퍼가 옆 벽면에 조금 긁혔다. 차 안에 있는 시계는 오후 7시 21분을 가리켰다. 어둠 속에서 화려한 건물이 늘어서 있는 러브호텔 거리의 풍경이 마치 가짜 영화 세트장처럼 느껴져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처음 나온 내거리에서 우회전해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가 늘어져 있는 길가를 빠져나와 현 도로로 들어섰다. 가스야는 차에 타서 옆에 있는 맥도날드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가능한 한 마유와 함께 행동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했다. 마유가 계속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가스야는 보조 가방을 들고 혼자서 가게로 향했다. 입구 옆에 세워진 커다란 피에로 인형의 표정과 손을 들고 있는 몸짓이 묘하게 섬뜩했다. 밖으로 뻗어 있는 지붕 아래에 테라스가 있어 주문한 것을 밖에서 먹을 수 있었다. 젊은 미국인 부부와 오키나와인 가족이 흰 플라스틱 탁자에 앉아 있다. 테라스에는 아이들의 놀이터도 있다. 동전을 넣으면 움직이는 탈 것이 입구 근처에 놓여 있고 바로 그 앞에 밀집색 머리의 어린 누이와 동생이 서 있다. 햄버거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미국인 여자가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향해 무언가 주의를 줬다. 맞은편에 앉은 남자가 뒤돌아보더니 웃으며 아이들을 봤다. 가족을 데리고 이주해온 미군 병사 부부로 보였다. 5살 정도의 소녀가 테라스에 있는 코끼리 모양의 탈 것에 올라타 있었는데 3살 정도의 동생이 동전을 넣었다. 코끼리가 흔들리며 앞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소녀가 소리를 내지르며 웃다가 가게 문을 열려고 하는 가스야에게 손을 흔들었다. 계단을 내려온 가스야는 카운터에서 포장된 음식을 받아들었다. 가게를 나와 놀이터 쪽을 보니 코끼리 탈 것에는 남자아이가 타고 있었다. 소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탁자에 앉아있는 양치는 이야기에 푹 빠져 남자아이가 손을 흔드는데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작은 고무공이 가득 들어있는 미니하우스 안에서 아이들이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며 노는 소리가 지붕 아래에까지 울렸다. 오키나와인 가족이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가스야는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지만 감상과 주변을 경계하며 차로 돌아왔다. 가스야는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에 보조 가방과 햄버거와 음료수가 든 종이 봉지를 놓았다. 다음 순간 몸 중심을 차가운 무언가가 날카롭게 관통했다. 마유의 모습을 찾으려 뒷좌석을 보니
외등의 빛을 받아 창백하게 떠있는 마유의 얼굴이 보였다. 얇게 열린 눈이 가스야를 보고 있었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과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무언가 말을 내뱉으려 했지만 적당한 단어를 찾을 수 없었다. 갑자기 바닷물 냄새가 냄새가 났다. 진한 염분과 해조류 냄새가 섞인 바닷물 내음. 마유의 왼손이 무릎 위에 타고 있는 소녀의 밀짚색 머리카락을 어루만지고 있다. 머리카락에 덮인 소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오른쪽에는 스위스 아미 나이프가 쥐어져 있었고 칼끝에서 피가 좌석에 뚝뚝 떨어지고 있다. 뒷좌석 바닥에는 흘러내려 떨어진 피가 괴었다. 바닷물 냄새는 거기서 풍겨왔다. 마유가 눈을 뜨자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얼른 출발해 등신아. 낮고 강한 목소리다. 처음으로 마유의 진짜 목소리를 들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가스야는 정면으로 자세를 바꿔 시동을 걸고 기어를 넣은 후 엑셀을 밟았다. 미국인 부부가 일어나서 소녀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놀이터에서 주차장까지 나오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곁눈질로 보면서 58호선으로 차를 몰았다. 맞은편 차량의 라이트가 눈부시다. 엑셀을 밟으면서 가스야는 머릿속의 혼란스러움을 정리할 수 없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무지개새를 보고 싶다. 그것만을 계속 염원했다. 날카로운 부리를 열고 새가 우는 소리가 메아리친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 쏟아져 들어오는 달빛이 마유의 몸을 비추고 천천히 올라가는 좌우 팔의 움직임에 맞춰 어깨뼈 위의 뼈 날개가 회를 치기 시작한다. 날개치는 소리가 점차 커지고 마유의 등을 떠난 새가 7색 빛을 발하며 한밤의 숲을 날아오른다. 마유의 뒤에 서서 무지개새를 올려다보고 있는 가스야의 등 뒤로 숲의 어둠보다 더 깊은 그림자가 접근해온다. 목에 스위스 아미 나이프가 닿은 감촉에 가스야는 눈을 감았다. 그래, 모두 죽어 없어지면 된다. 몸 깊숙한 곳에서 웃음이 치밀어 오른다. 백미러에 비친 마유의 잠든 모습은 아름다웠다. 엑셀을 더욱 세게 밟으며 가스야는 양바로 숲에 한시라도 빨리 도착하기를 염원했다. 이상 메도르마신의 무지개새였습니다. 감사합니다.